안녕하세요. 대한건선학회 홍보이사 한림대 피부과 박은주입니다. 대한건선학회와 함께하는 건선 신문 십답 톡. 지난 시간에는 생물학 제제의 종류와 특성, 보험급여와 산정특례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다양한 생물학 제제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특성과 부작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교수님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고로병원 피부과 백유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피부과 김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방철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김동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물학 제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러한 각 종류의 생물학 제제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건선치료 생물학 제제의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TNF-알파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TNF-알파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선 치료에서 생물학 제제가 처음 사용된 TNF-알파 억제제는 엠브렐이라는 약으로 처음 시작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엠브렐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된 약이 휴미라라고 하는 약과 레미케이드라고 하는 약인데, 레미케이드는 정맥 주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제 환자들이 아주 중증 환자 아니면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 현재는 휴미라라는 주사가 실제 환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휴미라는 보통 2주에 한 번씩 피하 주사, 피부에 맞는 주사인데 건선 환자뿐만 아니라 건선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맞고 있습니다. 또 건선 환자들이 동반되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화농성 한선염이라는 병도 이 휴미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세대 생물학 제제 중에는 인터루킨 12와 23을 억제하는 제제도 있죠. 이 약제는 어떤 약제인가요? 국내 허가를 이미 받고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가능한 약제가 있는데, 그 약은 이제 TNF-알파 억제제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많이 쓰였고 현재도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약제는 특이하게 인터루킨 12하고 23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차단하는 단일 클론성 항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토카인을 모두 억제를 함으로써 그 건선에서 이렇게 과발현되어 있는 면역 반응, 그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부의 각질 세포의 과다 증식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저희들 한동안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스텔라라라는 이름으로 약제가 출시가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약이 3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고 있기 때문에 환자 편의성 면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약이고요. 한 임상연구 데이터를 보면 한 12주 정도 썼을 때 파지 점수가 75% 정도 호전되는, 그거를 보통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환자들이 한 70%를 상회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물학 제제 2세대 약제로는 인터루킨 17 억제제와 인터루킨 23 억제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터루킨 17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루킨 17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선을 얘기하면 인터루킨 17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건선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터루킨 17과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건선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무엇이냐 하면 인터루킨 17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루킨 17에 대해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면역세포인 TH17 세포가 분비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고요. 건선 병변에서 각질 형성 세포를 과도하게 증식시키고 염증을 굉장히 과도하게 촉진시키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루킨 17을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만큼 인터루킨 17을 억제를 하게 되면 건선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2주에서 4주 정도만 주사를 맞고 나서 지나도 훨씬 많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스텔라라 이후에 나온 코센틱스와 탈츠가 인터루킨 17 억제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루킨 17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건선뿐만이 아니라 관절염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도 1차 치료제로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텔라라는 아까 전에 파지 75%의 건선 중증도가 개선되는 것이 한 70%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코센틱스와 탈츠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80에서 90%까지 도달을 하고 있고, 파지 90, 그러니까 건선 중증도의 90%를 좋아지게 하는 비율은 대략 한 60에서 70%, 마지막으로 파지 100, 완전히 깨끗한 피부가 되는 것은 대략 한 50%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코센틱스와 탈츠 같은 경우에는 약제 주사 간격이 4주 간격이고 피하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루킨 23 억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효과가 어떤가요? 인터루킨 23 억제제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생물학 제제이고요. 인터루킨 23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루킨 17을 분비하는 면역세포인 T헬퍼 17 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입니다. 인터루킨 23이 많아지면 그 면역세포에서 인터루킨 17, TNF-알파와 같은 강력한 염증 물질이 분비하게 되고, 건선의 주요 증상이었던 홍반, 인설, 피부 두꺼움 등이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터루킨 23을 억제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루킨 17을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아서 사용이 가능한 인터루킨 23 억제제는 트리엠피어와 스카이리치가 있습니다. 유지요법 기준으로는 트리엠피어는 8주에 1회, 그다음에 스카이리치는 12주에 1회라는 긴 간격을 비교적 투여 간격을 갖고 있고요. 치료 효과 측면에서는 완전한 피부 개선을 의미하는 파시 90에서 파시 100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약 80에서 90% 정도 보이고 있어서 효과가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학 제제들이 있는데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환자에게 어떤 생물학 제제를 사용하는지 교수님들께서 각자 보시는 선택 기준이 있으실까요? 김도훈 교수님 어떠세요? 네, 우선은 생물학 제제를 이제 선택을 하려면 아까 전 시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보험 기준에 맞는 이제 환자들을 이제 사용해야 될 테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4가지 종류의 TNF-알파 억제제, 그다음에 인터루킨 12, 23 억제제, 그다음에 인터루킨 17, 인터루킨 23 억제제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할 때 너무 복잡하니까 보통은 이제 환자들이 동반 질환이 있는지, 그다음에 환자가 이제 빨리 좋아지기를 선호하는지, 환자의 어떤 1회 투여 약제비 같은 것들을 여쭤보고, 또 환자가 이제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물어보고 저는 정하는 편입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자 편의성을 많이 따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제 간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TNF-알파나 인터루킨 17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과도하거나 건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12, 23이나 인터루킨 23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염증은 좀 적지만 아주 만성화가 돼서 판상 건선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경우에 좀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피나 손발바닥, 손발톱, 생식기 등 치료가 어려운 부위, 이제 그런 특수 부위가 있는데 교수님들은 이런 부위를 이제 어떻게 치료하시는지요? 그 파지 점수라고 우리가 중증도를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는 중증도 지표인데, 교수님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파지 점수에서는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체간에는 별로 병변이 없는데 두피나 말씀하신 손발톱이나 사타구니나 이런 쪽이 병변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사실 파지 점수가 잘 높게 안 나올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는 참 환자분들도 힘들고 저희도 치료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마 이런 특수 부위 건선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중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그 생물학 제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근데 또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도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 쓸 수는 없는 좀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 부위 건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신 치료제의 효과가 좀 떨어져서 다른 약제를 사용하고 싶은데, 생물학 제제 같은 경우는 보험급여와 산정 특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에 제한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이 있지만 선생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전신치료제를 다양한 다른 약제를 컨비네이션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중간에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오신 환자분이 두피에만 건선이 너무너무 심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업이 이제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이제 직업이 있으셨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막 피나고 긁고 각질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본인이 그냥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시면서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그런 예가 생각이 났는데 이게 부위는 너무 좁지만 환자들 어떤 삶의 질이라던가 뭐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불편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고 환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두피가 건선에서 제일 먼저 발생하는 부위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가 잘 안 되는 부위이기도 한데 뭐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학제제를 좀 미리 사용을 했을 때 환자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 체계가 아직 그거는 안 되고 있는데 뭐 환자가 그런 치료를 먼저 또 앞으로라도 받을 수 있으면 환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생물학제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게 되는데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해주시죠. 생물학제제는 특정한 염증 물질을 차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일반적인 뭐 스테로이드나 다른 면역 억제제보다는 뭐 안전하겠지만 그래도 각각의 염증 물질,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차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저희가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결핵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더 흔하게는 뭐 감기에 좀 잘 걸리거나 뭐 감염의 위험이 올라가는 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핵 유병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결핵에 대한 선별 검사를 꼭 하고 이런 주사를 맞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결핵 환자가 많아서 이게 연령이 증가하면서 결핵 유병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40대는 40%, 60대는 60%뭐 그렇게 결핵에 대한 그 노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 고령층이 만약에 이런 주사를 맞게 된다면 꼭 잠복 결핵 또는 옛날에 활동성 결핵에 대한 꼭 선별 검사, 뭐 가슴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찍는다든가 혈액 검사를 해서 결핵에 대한 감염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혹시라도 치료를 안 하셨으면 꼭 결핵에 대한 치료를 선행하고 이런 생물학제제를 맞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혹시 사례에 비추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뭐 많이들 다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생물학제제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인터루킨 17억제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 이제 경험했던 그 환자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칸디다증이라는 것이 걸렸었고요. 입안 안쪽에 이제 생겨가지고 입안에 불편감 그리고 밥을 먹는데 조금 불편함을 좀 느끼셨던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진균제를 사용을 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2주간의 항진균제를 복용을 하고 또 가글을 사용하면서 금방 많이 좋아졌고요. 그 이후에 그 환자는 다시 칸디다증에 걸리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럴 때에는 쉽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아까 전신치료제에서도 부작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흔히 전신치료제랑 비교하면 사실 저희가 느끼는 부작용은 생물학제제가 훨씬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 뭐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싶은데 그 건선이 너무 심해서 이 건선에 대한 어떤 특정 이 면역
물질들,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생물학제제를 사용을 오래 하시다 보면 가려워지고 아토피 같이 이제 습진 그런 증상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초반에는 진단을 좀 잘못했었나? 뭐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지식들도 많이 쌓이고 해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건선의 생물학제제 부작용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 나눈 것 외에 생물학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와 의료진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겠는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제제는 건선을 완치하는 치료법이 아니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생물학제제만 맞으면 건선이 완전히 치료돼가지고 더 이상의 관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생물학제제를 투여하는 중에도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보습제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국소적으로 있는 부위에 바르는 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치료도 같이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전에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이제 완치가 되셔서 건선 치료를 이제 인터루킨 17 억제제를 오랫동안 맞으시다가 우연치 않게 정말 너무 오랫동안 괜찮으시다가 갑상선암이 재발을 해서 그동안 치료받고 있던 그 생물학제제를 중단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암이 새로 생기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물학제제를 저희가 중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고 또 암이 치료가 되면 다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제 환자분은 그 중단한 기간 동안에 저희가 몰랐었던 그 건선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하는 과정이 건선 관절염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아마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치료받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건선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닌 전신염증이 관여하는 복합적인 만성질환입니다. 생물학제제는 이러한 건선을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정밀한 치료 도구입니다. 다양한 옵션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생물학제제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편에서는 건선의 동반 질환과 생활습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